2018년 2월 영국 런던의 토트넘과 우드그린 지역에서는 3명의 젊은이들이 10주에 걸쳐 연쇄적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월 3일 토트넘, 10대 때 잠시 NPK라는 토트넘 기반의 갱단에 몸담았다가 이후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며 청소년 문제를 위해 힘쓰던 코비 넬슨이 괴한들에 의해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괴한들의 정체는 우드그린 기반의 갱단인 WGM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자 한 달쯤 뒤인 3월 8일, 이번엔 우드그린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래퍼인 켈빈 오드누이가 우드그린의 한 영화관 앞에서 NPK 단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또 한 달이 지나 4월 2일, 이번엔 다시 토트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습 헤어 디자이너였던 17세 소녀 타네샤 멜버른이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타고 있던 괴한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연쇄적인 살인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한 힙합 음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 토트넘 출신의 래퍼 헤디원은 루턴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행사를 마친 후 우드그린 측의 괴한들에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가까스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드그린 측 사람들에 의해 현장의 상황이 촬영되었는데 얼마 후 스냅챗과 유튜브에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헤디원이 죽을 위기를 넘겼던 소동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드그린의 한 쇼핑센터에서 2명의 남자가 목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헤디원은 유튜브에 자신의 곡 노우 베터의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죠. 우드그린 측 갱단에게 이 가사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문장의 L은 루턴과 패배의 의미로, 두 번째 문장의 두 W는 우드그린과 승리의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루턴에서는 자신이 공격을 당해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드그린에서 가해진 총격 보복을 통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들린 것이죠. 이 곡은 10년 가까이 반복해온 두 갱단의 긴장감을 극도로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업로드 기준 한 달 간격으로 끔찍한 보복전이 반복되면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018년 런던에서는 한 해 동안 41건의 갱단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총 24명의 미성년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 수가 최고치에 이르렀죠. 1년 새 살인율이 44%나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칼부림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런던 광역경찰은 이렇게 살인율과 칼부림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이 앞서 살펴본 살인사건들처럼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음악과 뮤직비디오 때문이라고 보고 유튜브 측에 5에서 60개의 뮤직비디오를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부 랩그룹들은 경찰의 허가 없이 음악을 만드는 것을 금지당하는 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음악은 되려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전 세계 힙합씬으로 퍼져 가장 핫한 음악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죠. 이 음악의 정체는 바로 UK 드릴이라는 음악입니다. 최근에는 K-팝 아이돌까지도 UK 드릴의 사운드를 차용하기도 했죠. 이런 K-팝 아이돌의 곡들은 UK 드릴의 비트를 차용하면서도 팝답게 로맨틱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본래 UK 드릴은 이렇게 밝고 로맨틱한 정서를 담고 있는 음악이 결코 아닙니다. 드릴 음악이 가장 먼저 탄생한 곳은 2010년대 미국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지역입니다.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지역은 현대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블루스, 가스펠, 재즈 음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곳으로 음악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인종 간의 분리와 차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카고는 남부와 북부가 인종적으로 확연히 갈려 부가 북쪽에 쏠려있는 반면 남쪽은 저소득층이 몰려 살면서 치안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주민들은 60%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장 부유한 동네와 가장 가난한 동네의 경제적 차이는 무려 200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빈부격차와 폭력범죄의 상관관계가 증명된 만큼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함께 범죄가 난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상화되어버린 갱단 간의 폭력과 총기 사용, 살인에 대한 불안을 드릴이라는 장르의 음악에 담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릴은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로드컬처를 만들어낸 젊은이들, 즉 로드맨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것이죠.
한편 시카고의 드릴이 영국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런던에서는 그라임이라는 장르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라임은 흑인 음악이지만 인종과 상관없이 노동자 계급에게 큰 공감을 얻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라임은 런던 동부의 청년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아 빈곤율이 높고 범죄율도 높았던 곳이죠.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더욱이 가족 중에 정규직은 있을 리 만무한 도시의 가난한 아파트촌에서 나고 자란 8, 90년대생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마약과 범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범죄 활동의 증가는 젊은이들에겐 삶의 일상이었고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거나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난데없이 붙잡혀 수색을 당하거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이런 현실은 그라임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약이나 칼부림 등 범죄와 폭력에 관한 가사들도 많이 등장했죠. 그라임 음악은 사회적인 배제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일종의 공공의 공간이 되어 서로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이른바 로드컬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라임 음악을 통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의 길거리에 모여 비슷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드컬처이죠. 런던의 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보냈는데 이 로드컬처 위에서 이들은 동지애, 즐거움, 강력한 정체성과 이웃에 대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같이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공을 차고 놀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재생한 비트에 맞춰 랩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거리에서 약을 팔거나 갱단의 무리를 이루고 비슷한 은어와 속어를 쓰면서 비슷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옷이나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트랙수트, 조거 팬츠, 스니커즈, 뒤집어 쓴 후드, 노스페이스와 같은 브랜드의 검정색 숏패딩, 얼굴을 가리는 검정색 발라클라바. 이러한 옷차림을 하고 거리에서 무리를 이루는 젊은이들을 로드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드맨들의 패션은 스캡타와 같은 그라임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종의 트렌드로 퍼져나가 심지어 몽클레르 등의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패션쇼에 선보여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아무리 로드맨 패션이 세계적으로 힙한 문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로드컬처의 근간을 이루는 진짜 로드맨들의 비참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범죄와 폭력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점차 상업화되어가는 그라임은 공감력을 잃게 되어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는데 이때 로드맨들에게 초창기 그라임처럼 큰 영감을 준 음악이 바로 시카고의 드릴이었던 것이죠. 이 드릴에 그라임의 상업화에 반대하며 생겨난 로드랩이 합쳐지면서 비로소 UK 드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임 역시 마약과 폭력에 대한 가사를 담아냈지만 UK 드릴의 가사 수위는 그 폭력성이 그라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두운 곡 분위기 속에서 칼부림, 심지어 살인을 연상케 하는 구체적이고 잔인한 표현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런 이유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에 의해 일부 그룹은 가사 표현에 직접적인 제재를 받거나 아예 음악 활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고 이는 곧 흑인 음악에 대한 차별 논란, 범죄 혐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음악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 등 갖가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UK 드릴이 가난한 영국 젊은이들의 비참한 일상을 반영한 음악이라면 과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젊은 영국 청년들이 이렇게나 잔인한 노랫말을 읊조리도록 만든 것일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찾아온 1920년대, 미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시장 역시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떤 규제도 받지 않던 금융자본은 많은 이들을 과도한 투자에 끌어들이면서 부채와 투기가 만연해지고 미국의 경제는 거대한 버블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은 곧 터져버리고 말았죠. 월가의 주가는 대폭락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다준 대공황을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당대를 지배했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즉 정부가 경제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아야만 기업이 만든 이윤이 노동자들에게 잘 분배되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 정책 기반자들의 이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상승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고 대공황 직전 미국은 역사상 분배 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대공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193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대대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를 온전히 시장에 맡긴다는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 이론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경제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론을 주창했던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였습니다. 고전주의 경제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돌렸다면 케인스는 그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케인스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뉴딜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했으며 사회보장법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뉴딜 정책 이후 실업률은 더디게 회복되어 대공황이 터진 지 10여 년쯤이 지나서야 10% 미만으로 회복되었지만 뉴딜 정책은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루즈벨트 이후에 미국 정권뿐 아니라 유럽에도 퍼져나갔죠. 뉴딜 정책을 기점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자 전후 30여 년간 실질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노동자 가계의 소득이 전에 없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가의 복지 지출로 보전된 소득의 향상은 곧 소비의 확대로 이어졌죠. 이렇게 대중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북반구의 여러 나라들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던 미국을 따라 경제 정책에 있어 평등화의 기조가 강화되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유럽은 전후 30년 동안 호황이 계속되었고 중산층 사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등주의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1945년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당이 정책 목표로 제시한 완전 고용과 복지국가, 노동조합의 보호라는 가치는 노동당만이 외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좌파인 노동당과 우파인 보수당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로서 이 시기 영국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수용되고 있었죠. 이것을 보수당의 재무장관인 버틀러와 노동당의 재무장관인 게이츠켈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버스켈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거듭하던 영국 경제는 70년대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황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생소한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정책 수단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돈을 쓰게 되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경기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실업률이 떨어지지도 않고 물가만 더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물가와 실업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70년대의 경제적 불황은 그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좌파와 우파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해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수당은 물가가 자꾸 오르는 이유를 장기간 동안 보호를 받아오며 전에 없이 힘이 강력해진 노동조합이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완전 고용이 최고의 목표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완전 고용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노동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실업이 사라지자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대신 임금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단결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실력 행사에 의한 임금 인상이 더 쉽고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임금이 오르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보수당의 이런 견해는 매우 타당한 것이었죠. 반면 노동당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과도하게 성장한 거대 독점 기업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거대 자본은 노동조합이 강력해진 정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성장하면서 이들은 초국적 자본이 되어 금융화가 이루어졌죠. 금융화란 무엇일까요? 금융은 투자자와 기업가를 연결해 원활하게 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기업은 금융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도 가능해지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금융을 기술이나 설비, 공장에 투자하는 데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도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인수합병 등 금융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죠. 이런 금융활동들은 어떤 면에서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지 않고 이런 금융 부문에만 과도하게 치중되면 더 이상 금융은 실물 경제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위험에 빠집니다. 금융화를 통해 이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고 단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기업 이익의 원천이 되면 창출된 부가 주로 이자나 배당금 형태로 지불되는 반면 실물 투자나 노동자의 임금 몫으로 돌아가는 양은 줄어들게 되죠. 한편 금융화를 통해 거대해지고 독점화가 이루어진 거대 자본의 기업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도 갖게 됩니다. 전후 호황기 동안 런던의 시티 지역은 이러한 거대 자본들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 벌어들인 이윤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노동당이 바라보는 이런 시각 역시 매우 일리 있고 타당한 생각이었죠. 결국 1970년대 영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인건비 상승을 압박하는 강력해진 노동조합과 가격 결정력을 독점해버린 거대 자본의 힘,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노동당은 74년에 보수당을 누르고 다시 재집권에 성공해서 거대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당내 세력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원들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의 인상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 임금의 하락을 더 이상 감수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쌓여가던 불만은 결국 1978년 말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드자동차 공장 운수 노조의 파업에서 시작해 이듬해 1월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의 분노가 연달아 폭발한 것입니다. 격렬한 대규모 파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한겨울에 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만의 겨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불만의 겨울을 보낸 시민들이 집권당이었던 노동당 정부에 가졌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고 결국 이 실망은 1979년 5월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후 영국 정치에서 30년간 지속되어 온 좌파와 우파의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는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영국의 집권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81년 미국에서는 곧 뉴딜 정책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할 예정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죠. 이로써 이제 영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기조가 다스리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불평등한 세계로의 본격적인 재진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영국은 이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하며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180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당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가격 기능과 경쟁 원리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믿는 자유시장주의였죠. 반대로 공공부문의 팽창은 민간기업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과 인력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복지제도 역시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의 노동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은 그동안의 관행들을 하나둘씩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금융 관련 규제를 철폐했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또 부당해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죠. 노사관계도 개혁했습니다. 반면 각종 복지제도들은 축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날개를 달게 되었고 노조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처 정부의 정책들은 영국병에 빠진 영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노동당 정부 시절 25% 가까이 올랐던 소매물가 지수 상승률은 대처가 집권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고, 집권 당시 마이너스 2%였던 경제성장률도 80년대 말에 이르면 5.4%까지 오르게 되었죠. 적어도 외견상으로 영국의 경제는 대처 정부에 의해 빠르게 회복되어 간 것입니다. 대처 총리가 펼친 정책들은 계층적으로는 상류계층, 산업적으로는 금융산업, 지역적으로는 잉글랜드의 동남부 지역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정리해고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처 정부 집권 전 150만 명대의 실업자 수는 1983년에 이르러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이 심했던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되었죠. 한편 금융규제가 철폐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는 정작 대처 정부의 믿음대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영국 노동자들의 낮은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 거대 자본들은 금융 부분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 창출을 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안 그래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임금이 억제된 상황에서 기업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 성장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던 영국의 제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공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산업이 공동화된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고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처 정부가 실시한 정책의 효과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주로 소수의 부유층들에게 돌아갔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1990년이 되면 아동빈곤율이 22%까지 치솟는 등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죠. 특히 공공주택을 민영화한 정책은 저소득층과 상위층 간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원래 1980년까지 영국은 전체 가구의 32%가량이 이용할 만큼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공공주택은 전후 평등주의적인 기조 속에서 일반 대중에게 품이 있으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유한 노동자에서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제공되었죠. 카운슬 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공동주택에는 플랫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에서부터 반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대처 정부는 좋은 품질의 거주 공간이 되어준 이 카운슬 하우스를 시세보다 할인해서 팔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 매입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매는 당연히 노동자 계층 중에서도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죠. 이들 구매자들은 비구매자들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실직할 확률도 훨씬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편부모 가정, 젊은 세입자, 실업자나 저숙련 노동자들은 구매권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민간 사업자들은 좀처럼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연간 약 10만 채씩 지어지던 공공주택은 1990년에 이르러 고작 15,000채밖에 짓지 않는 수준으로 급락했죠. 본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 된 주택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주택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플랫 형태의 주택들이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주택들만 남게 되었죠. 낡고 열악한 잔여 공공주택은 취약한 지역에 몰려 최극빈 층순으로 임대되었고 결국 카운슬 하우스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난한 지역들은 남성들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족이 붕괴하고 빈곤이 증가하니 범죄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1981년 200만 건 정도였던 폭력범죄 발생 수치가 보수당 집권이 끝날 무렵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가장 범죄가 빈발했던 지역은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진 가난한 동네들이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심어놓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총리인 마가렛 대처 본인조차 가난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죠. 이러한 시각에서는 실업과 가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모두 체제가 가진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됩니다. 가난한 노동계급은 스스로 열심히 일할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 살게 된 카운슬하우스 단지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구제불능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은 1997년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조차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은 스스로를 신노동당이라고 부르며 이전 노동당이 추구한 사회민주주의적인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대거 계승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노동계급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조차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불평등은 영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 계급 출신이 사라진 미디어 업계에 의해 더욱 악마화되었죠. 영국의 각종 TV 방송들이 노동계급의 이미지를 무책임하고 멍청한 사람들로 희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2000년대 많은 영국의 언론과 미디어에서 이런 노동계급 젊은이들을 경멸적으로 일컬었던 말이 바로 차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부들은 2010년대에 이르러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드맨과 로드컬처라는 새로운 서브컬처로 흡수되고 진화하게 되었죠. 사회학자인 유세프 바칼리는 일상화되어 있는 폭력을 그들의 패션과 음악에 그대로 표출하는 로드맨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일종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 노동계급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소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젊은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부를 소중히 여기고 욕망하도록 자라났지만 정작 그 부에 정당하게 접근할 길이 없는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로 나온 카운슬하우스 단지의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은 사회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유세프는 이렇게 극도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곳에서 탄생한 로드맨들이 모순과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나마 가진 자본을 가치 생산에 동원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자본이란 그들이 길거리 위에서 또래들과 만들어낸 로드컬처, 즉 폭력, 마약, 랩, 갱단 등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폭력을 노래하는 UK 드릴은 모순과 불평등에 투쟁하는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드컬처를 연구하는 안토니 건터 박사의 논문에는 자밀라라는 한 청소년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UK 드릴과 같은 서브컬처가 폭력을 확산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학계와 언론은 이들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죠. 하지만 자밀라와 같은 청소년들이 결국 갱단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사이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배제하는 세상이야말로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자유주의를 그토록 추종해온 영국의 지배계급이야말로 정작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의 세계, 빈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탄생시킨 그리고 UK 드릴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것은 아닐까요?